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 중 이슈가 됐던 사건 또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정보를 풀어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 오늘 어려운 법리를 쉽게 풀어드릴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제 일본 기업 상대로 손배소에서 또 패소가 나왔는데요. 네네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네네. 이 사건들이 이제 지금 법원별로 좀 다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국민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내용 보면 어쨌든 청구권은 다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이제 기각 판결이 난 것도 우리 이제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대법원이 2012년도에 이제 기존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제 손해배상 이제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부분을 이제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의 이제 파기환송 판결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제징용을 당하셨던 피해자분들께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의 본질은 결국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멸시효의 이제 기산점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제각각이라서 이제 하급심 법원마다 지금 판결이 달라지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이 서울중앙지법원 판결도 결국 소멸시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청구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이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3년이라는 게 이 청구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 이제 3년이에요. 그래서 그 3년 안에 이제 청구를 해야 돼. 아니면 이제 소멸시효가 도가해서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법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소멸시효인데, 근데 이 기산점,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이제 3년을 볼 거냐, 이게 지금 각각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 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시점, 그러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 기존 판결을 뒤집으면서 강제징용 그 노동자분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판단한 시점이 2012년입니다. 그래서 이 파기환송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지방법원에서의 판단은 2018년이에요. 2018년은 이 판결이 확정된 시점. 예, 최종적으로 판결이 파기환송돼가지고 파기환송되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재판을 하거든요. 하급심에 재판을 해서 그 최종적으로 또 올라와서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냐, 좀 텀이 길긴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소멸시효의 시작점, 기산점이란 말도 좀 어렵고 일반 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건 그냥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걸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판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사례만 보면 이제 여기 원고분이 2019년에 이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2019년에 청구를 했는데, 그럼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지금 7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멸시효가 도과했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가정이지만 2018년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면 2019년이면 아직 3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지방법원에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이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의 기준점은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각각 다른 판결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018년 기준으로 본 건 광주 고법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광주 고법과 중앙지법과 이렇게 좀 하급심 판단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법령 해석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이제 자기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시점을 이제 판단 기준으로 하거든요. 3년이라는 게. 그러면 그 알았던 시점이 언제냐,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민법 조항은 딱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대법원이 파기를 했고 청구권이 있다 인정을 했으니까 나도 그럼 청구권이 있다는 걸 그때 아는 게 당연하다를 기준으로 삼는 거고, 아니다, 광주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거는 파기환송이고,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재판을 받거든요. 원심에서 다시, 물론 대법원이 정한 그 룰을 다 따라가죠.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으면 쭉쭉쭉 그 룰을 따라가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그 판결이 다시 대법에 올라와서 확정되는 시점, 형식적으로 확정이 돼야 이제 내가 청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양쪽 다 일리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민법 조항의 그 조문, 소멸시효와 관련된 조문을 이제 실제 사법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각기 다른 판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2012년에 파기환송 나온 거랑 2018년 왜 이렇게 텀이 길어진 거죠? 보통 이렇게 그거는 길나요? 뭐 어떤 법리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우리 중간에 굉장히 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사법농단 사건들이 있으면서 사법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판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기환송 됐다고 이게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대법원이 이제 기존에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봤는데 지금 이게 아니다. 있다고 해서 이제 하급식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저기 최종적으로 다시 판결을 해서 확정되는 그 사이에 좀 사법농단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사법부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좀 통상적인 어떤 파기 자판이라고 하거든요. 파기 자판이 확정되는 그 시간이 조금 길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변호사님 좀 주관적인 의견 담기시겠지만 좀 네. 그러한 파기환송 이후 확정 나오면서 좀 길어졌던 걸 참작해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이 부분을 이제 지방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령 해석을 하는 건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 그게 지금 잘못됐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로서 봤을 때도 뭐 양쪽 해석이 아주 일리가 있어요. 뭐 12년, 8년이나 다 근거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 차원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소멸시효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